47강입니다. 232쪽 5번 정치적 급진주의와 그 신학적 의의입니다. 앞 강의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끝났습니다. 좀 더 급진적인 사람,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르크스죠. 232쪽 중간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종교개혁 이래 모든 신학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틸리에 의하면 칼 마르크스 신학은 종교개혁 이래 가장 성공한 사람의 신학이다. 재미있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철학, 신학, 인문학 이런 데서 뛰어난 내용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마르크스를 신학자로 보고 싶다. 그렇죠. 아버지가 다 그렇죠. 내가 프로이트하고 니체하고 혼동했나? 니체. 그런지 모르겠네요.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니까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렇죠. 나는 마르크스를 신학자로 보고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10세기 후기와 여기 10세기는 19세기에 오자 같습니다. 19세기 후기와 20세기의 역사의 큰 대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정치적 지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지구의 반 정도를 다 공산주의를 따르게 했으니까요. 위대한 경제학자이며 위대한 사회학자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거를 그렇게만 본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세계 절반을 정복했던 힘이 어느 원천에서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말이 인류의 분열과 관계되어 있고 그가 이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가 어떻게 신학자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본래의 칼 마르크스와 러시아나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마르크스 활동의 역사적 결과는 이들 나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그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다. 원래 칼 마르크스하고 공산주의 나라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열린 괄호 1번 부르주아의 급진주의자. 마르크스가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우리가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자라고 부르는 집단의 사람도 있었다. 리버럴 레디컬스. 부르주아 사회의 자유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적 급진주의가 발전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 이름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막스 슈티르너를 들 수 있겠다. 그는 유일자와 그 소유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각주 7번이네요. 막스 슈티르너 Der einzige und sein Eigentum. 이게 독일어로 유일자, 아인츠게 유일성, 유일자, und 그리고 sein 그의 소유입니다. 매우 급진적인 이 책에서 그는 계몽주의를 포함한 전통사회가 사람들에게 부과한 전체적 규범을 배제하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와 아주 비슷하게 그는 개인을 중심에 놓았다. 개인 실존하는 개인이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와는 달리 그는 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다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규범도 갖지 않은 개인이었다. 이런 입장은 현대 21세기, 22세기 현대 지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것은 마르크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하나였다. 이 때문에 바로 나는 여기서 막스 슈티르너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그는 신경증적인 사람이었고 과격주의자였다. 물론
단순한 개인으로서 그를 부양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그냥 황홀한 말로 기술했다. 절대적인 자율성. 과연 개인에게 절대적인 자율성이 있을까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막스 슈티르너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관한 분석적 의식을 가졌던 마르크스가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어법을 다해서 대항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생산사회를 알고 있었고 농민이나 식료품점 따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노이로제끼가 있는 보헤미안처럼 그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회를 공격하는 오늘의 비트족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일부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비트족이라고 그래요. 비트족, 펑크족 이런 걸또 말할 수 있을까요? 펑크족? 히피족? 히피? 사회야말로 시시각각 자신들의 생존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것은 케르케고르에게서는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그가 문화 내부의 전통과 함께 철저하게 공격했던 교회는 기원 후 1년에서 30년 사이에 신이 인간에게로 왔다는 그의 진술의 바탕이 되었다. 그는 예수예요. 성서와 교회,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중요한 거죠. 성서와 교회 이 둘을 만들어낸 교회의 전통 없이는 케르케고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서가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소리가 시끄럽게 나네요. 잠깐만요. 바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 마당에 세워놨던 빨래 거리 바람이 불어서 빨래하고 같이 넘어졌네요. 아이고 참 쾅 하고 넘어졌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234쪽 위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그러니까 케르케고르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비약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당시 교회가 성서라든지 그런 모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 조직화된 종교를 공격하면서 나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조직화된 종교는 반대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짐작해낼 만한 사상이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교회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역사, 교회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어떻게 무교회가 성립이 되나요? 자기들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넌센스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그의 개인적 종교성에서 그 기도나 명상이나 신비적 경험에서 사용하는 모든 말이나 상징은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공동체 없이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내부에 말 없이는 어떠한 정신생활도 없다. 그렇게 해서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공격을 배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여러분은 종교가 조직화되는 형태나 방식을 공격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할 만한 일도 있다. 그러나 상대를 나쁘게 말하려고 해서 조직화된 종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조직화된 종교, organized religion,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보이는 교회 이걸 부정하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 본질도 훼손되는 거죠. 그 본질 자체가 교회에서 온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사상의 빈곤을 나타낼 따릅니다. 사상의 빈곤. 그것은 어릴 때의 서투른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것인데, 보통인데, 썬데이스쿨, 주일학교죠. 에서 더 그렇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쫓는 커다란 실험의 하나다. 주일학교를 없애는 것, 뭐 그런 건 위험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열린 괄호 2번 헤겔과 포이르바흐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크스가 나옵니다. 스티르너를 잠깐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죠. 스티르너의 입장은 안 된다. 이제 마르크스는 틸리가 볼 때 신학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헤겔과 포이르바흐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해야겠다. 헤겔의 또 하나의 제자였던 포이르바흐는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헤겔을 물구나무 세운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려 세워놓았다. 헤겔은 현실이란 철학자의 두뇌와 일치한다고 믿었다. 포이르바흐는 철학자도 모든 다른 사람처럼 물질적인 생활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포이르바흐는 유물론적 인간론 또는 자연주의적 인간론을 전개했다. 일반적인 그런 인간 이해죠. 포이르바흐는 종교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했다. 마르크스는 포이르바흐가 헤겔의 종교론을 비판했다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그 이상 종교를 비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이르바흐의 유물론적 존재론을, 다시 말해서 존재를 개체이며 개체 자체가 상황 전체에 대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포이르바흐의 사상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르크스의 포이르바흐 비판은 유물론의 관념보다 그다지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그 초점이 있다. 관념론이란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물론 쪽이 조금 더 나을 뿐이다. 유물론은 확실히 관념론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그러나 유물론 철학에서 개체만이 고려된다면 그때는 관념론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보편적인 인간 개념은 개체에서 추상된 것이며 인간이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와 관념론자 할 것 없이 두 쪽 다 공격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이라는 말에 관해서는 선전하기 위해서 유물론의 세 가지 다른 의미를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 선전자들에게 맡겨두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역사적 진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대학 교육과도 관계없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관계없다. 그보다 여러분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유물론. 공부해 봅시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유물론. 메테리얼리즘. 그 뜻인가요? 첫째,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유물론이다. 여러분은 존재론적, 모든 물질이 존재 바탕이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물질이
모든 거다 본질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유물론을 포에르바흐에서 발견한다. 그는 계산 가능한 기계론적인 인과론의 견지에 서서 자연의 모든 온갖 것을 원자의 운동에서 끌어낸다. 이것은 역사상 자주 재창되지 않았던 이론이다. 미국의 현대 자연주의는 확실히 유물론은 아니다. 형이사학적 유물론은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고도 부른다. 환원주의적. 다시 돌아간다.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에서 와서 또 나타났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때 자꾸 환원주의라는 것은 만물을 원자와 분자의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이다. 그렇죠. 개체가 원자와 분자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걸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어떤 인간이 되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산소 뭐 등등 인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원소를 다 끌어 모아오면 인간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19세기 말에 유럽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전에 백과사전 전사파 안에 존재했다. 이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로 말해서 이 사상은 이미 극복된 사상이며 마르크스 주의와는 철학이다. 그렇죠. 둘째, 윤리적 유물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재물이나 돈 따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파간다에서 어떤 사람이 유물론 작업이라고 불렸을 때 윤리적 유물론과 형이사학적 유물론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다. 이를테면 마르크스주의가 유물론이라고 불릴 경우 선전의 기대는 윤리적 유물론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래의 사회주의 운동이나 마르크스에서 발견하는 공산주의 역시 모든 것이 매매나 이윤 따위에 좌우되는 부르주아 사회의 유물론을 공격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이 반대였다. 이제야 부르주아 사회의 유물론의 비판자는 흔히 윤리적 유물론, 다시 말해서 물질적 재화에만 흥미를 갖는다는 의미의 유물론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오늘의 자본주의 셋째, 제3의 유형은 역사적 유물론이다. 이것은 역사의 전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생산 양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적 유물론이다. 경제적 생산 양식, 뭘 만들어서 먹고 그 축적되고 그래서 빈부가 나눠지고 그렇게 역사의 과정을 보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 유물론으로는 경제적 유물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의미의 유물론과는 전혀 다르다. 마르크스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언제나 사회구조는 의뢰 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로토파의 가르침과 일치했다. 사회학적 분석이 깊이 되었다. 사회학은 독일의 학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19세기에 충분히 발달해 있었다. 마르크스는 그의 사회학적 견해를 일부는 프랑스에서 일부는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통찰에서 얻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개인으로서 인간이 아니다. 맞물려 있죠. 혼자서 존재하는 개인이란 사상은 환상이다. 이것은 케르케고르나 스티른의 사상과는 전혀 다르게 들린 사상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이 역사를 어떻게 실존적으로 경험하느냐에 자기들의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통찰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에 연관된 이 두 부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다 필요한 관점이죠. 우리 자신을 사회학적 현실에서 추상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마르크스는 헤겔과 포이에르바흐를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을 사회적 구조의 구성원으로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사회구조의 분석이며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위치다. 에너지 있는
개인의 위치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열린 괄호 3번 인간의 상황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소외라고 하는 거죠. 소외. 이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노동이 인간을 소외했다, 소외시킨다 하는 거죠. 지금 그 현상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함으로써 생명의 충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은 순전히 재화를 모으는 수단에 떨어졌으니까요. 케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의 사회 구조 안에는 인간의 소외 상황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소외, 독일어로 괄호 안에 들어와 있네요. 엔트프렘둥, 낯선 겁니다. 낯설게 하는 겁니다. 엔트프렘둥 이라는 말을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사용한다. 케르케고르는 개인, 마르크스는 사회, 관점이 서로 달라요. 헤겔에게서는 소외란 절대정신이 자연내로 나아가 자기에게서 소외된 것을 의미한다. 케르케고르에게서 소외란 인간의 타락, 순진무구에서 지식과 비거기로의 비약에 의한 이행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에게서는 소외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의미한다. 근대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만약 우리가 신학자로서 원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회 상황에 도사리고 있는 소외 문제를 의식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현실의 상황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을 걸 수가 없다. 마르크스에게서 소외는 사회 상황의 비인간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미래의 인류를 말할 때 그는 참된 휴머니즘에 관해서 말한다. 마르크시즘은 일종의 휴머니즘입니다. 그는 참된 휴머니즘이 교양 있는 몇 사람만의 향유물이 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한다. 휴머니즘은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고급한 교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소외된 사회에서 비인간화에 대치하는 참된 인간성의 재건을 대명한다. 그게 휴머니즘이죠. 비인간화의 사상의 중심은 인간의 생산과 소비의 대규모 과정에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된다는 데 있다. 생산 과정에서 나나지 노동자는 하나의 물건이 되거나 하나의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매매되는 하나의 상품이 된다. 개인은 살기 위해서 자신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 마르크스가 기술한 거예요. 묘사한 겁니다. 옳죠. 인간 소외 현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대상이나 물건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인간이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다. 이런 관점이 휴머니즘인 거죠. 인간은 도구가 아니고 최고의 목표이며 최고의 목적이며 최고의 목표다. 이건 마르크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많이 한 얘기예요. 이미 예수에게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게 그 말이죠. 인간은 성품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내적 목적이다.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것으로 요런 맥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적 의미의 목표다. 비인간화, 곧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특수한 소외 형태로서 마르크스가 기술한 비인간화는 그가 고전적 휴머니즘에서 이어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모순된다고요? 그럼
고전적 휴머니즘은 뭘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화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적 현실에서는 비인간화와 소외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현실을 변혁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난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쇠사슬로부터 대중의 해방을 말했을 때 이 쇠사슬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조건에 의해서 생긴 비인간화의 힘을 가리켰던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 상실된다. 계급투쟁의 양쪽에 있는 인간은 생존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찌그러졌다. 이들의 조건이 제거될 경우에 한해서 인간은 참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본질적인 인간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조건 아래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건 조금 명쾌하게 와닿진 않네요. 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소외, 엔트프렘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전락하는 거를 가리킵니다. 소외는 계급사회의 분열에 의해서 특징지은 인간관계에 기인할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기인한다. 자연까지 언급했나요? 마르크스가 에로스적 요소가 제거된다. 에로스는 열정이에요. 사랑인데 열정적 사랑,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들입니다. 자연은 도구를 만든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을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죠. 도구에 의해서 소위 물자가 제작된다. 자연 자체는 주체인 우리가 에로스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된 주체이기를 그만둔다. 에로스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주체. 자연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죠. 소비되고 있을 뿐, 이용당하고 소비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로스가 있다면 그게 아닌 거죠.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연의 주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 그거를 부풀려서 팔아서 돈을 챙긴다고 하는 관점, 이거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땅이 땅답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에로스죠. 사랑, 에로스는 자연 안에서 존재의 내적인 힘, 그 자연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존재 근거를 본다. 존재.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에로스적인 요소는 없어지고 우리는 자연을 사고 파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삼을 뿐이다. 마르크스의 이런 통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네, 선지자와 같습니다. 신탁을 받은 선지자. 개인의 사회적 소외 현상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통찰이 있기에 틸리가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